안녕하세요. 응급 현장의 최전선, 거기서 활약할 여러분을 위한 지식 탐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면 정말 꼭 알아야 하는 심정지에 되돌릴 수 있는 원인 5H and 5T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현장에서 이제 CPR 하고 제세동 해도 반응 없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럴 때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고 딱 떠올려야 할 그 10가지 체크리스트. 이걸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 그 핵심 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심정지 상황이라는 게 사실 엄청 긴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 ACLS, 전문심장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5H and 5T를 빨리 평가하고 교정하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역시 강조되는 이유가 있군요. 네, 단순히 심장만 다시 뛰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심장이 먹게 된 그 근본 원인 있잖아요. 네, 그걸 해결해야 진짜 생존의 사슬이 이어지는 거죠. 근본 원인 해결. 핵심이네요. 네, 그 5H는 주로 하이포로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산증이 있고요. 5T는 이제 폐나 심장, 혈관 쪽에 생기는 어떤 기계적인 문제들, 아니면 독성 물질, 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자, 그럼 첫 번째 H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H, 바로 저혈량증. 이게 가장 좀 직관적이면서도 흔한 원인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그 혈액량이나 체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태를 말해요. 제일 흔한 건 역시 외상이죠. 외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는 거. 네, 출혈.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출혈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위장관 출혈이라든가 아니면 배 안에 피가 고이는 복강내 출혈 같은 거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심한 설사나 구토 아니면 화상을 넓게 입어서 체액이 확 빠져나가는 경우 이것도 저혈량성 쇼크랑 심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딱 봤을 때 이거 저혈량증 의심되는데 할 만한 단서들이 있을까요? 혈압 떨어지는 건 당연할 것 같고. 그렇죠. 저혈압, 하이포텐션. 중요한 징후인데 사실 혈압이 떨어질 정도면 이미 상태가 꽤 진행됐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맥박은 막 빨라지는데 약하게 만져지고 빈맥, 약한 맥박, 또 말초순환이 잘 안 되니까 피부는 창백하고 차가워지죠. 축축해지기도 하고 맹습, 의식 수준도 점점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처치는 그럼 어떻게? 외상 환자면 당연히 어디서 피나는지 빨리 차려서 압박해서 지혈해야 하고요.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게 빨리 정맥로, IV 라인 있잖아요. 굵은 걸로 잡아서 생리식염수나 하트만 용액 같은 결정지력을 막 쏟아부어야 돼요. 상황 봐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가상 상황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신이 아주 심한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환자는 20대 남성이고 의식은 혼미하고 호흡은 얕고 빠릅니다. 팔에서 피가 좀 나긴 하는데 아주 심하진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맥박을 재보니까 분당 140회로 엄청 빠르고 약해요. 그리고 피부는 차갑고 창백해요. 혈압 재보니 70, 40mm Hg. 자, 이 환자에게서 OH 중에 뭘 제일 먼저 의심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네, 이건 전형적인 저혈량성 스troke 모습이네요. 그 보이는 출혈 말고도 배 안이나 골반 쪽 이런 데 숨겨진 대량 출혈이 있을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숨겨진 출혈이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최소한 2군데의 굵은 정맥로, 예를 들어 18게이지 이상으로 잡고요. 따뜻하게 데운 수액을 최대한 빨리 그냥 막 쏟아부어야 합니다. 레피드 인퓨전. 네. 동시에 다른 구조대원은 빨리 출혈 조절하면서 병원으로 빨리 옮길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저혈량증을 교정하는 게 생존에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H는 저산소증입니다. 음.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심장은 산소 없으면 못 뛰니까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이건 근본적으로 조직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모든 상황이에요. 가장 흔한 건 역시 기도가 막히는 거. 이물질이라든지 기도가 붓는다든지 네. 아니면 호흡 운동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물 과다 복용이라 뇌졸중 같은 거요. 또 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렴이나 폐부종, 천식발작 같은 걸로 가스 교환이 안 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처럼 피가 산소를 운반 못하는 상황도 저산소증을 일으키죠. 임상적으로는 어떤 징후를 보고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입술 파래지는 청색증이 대표적인가요?
네, 그 청색증 사이아노시스 중요하죠. 입술이나 손톱 밑이 파랗게 변하는 거. 근데 이게 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빈혈 심한 환자는 헤모글로빈 자체가 적어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도 청색증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휴대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 펄스 옥시미터로 SpO2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94% 밑으로 떨어지면 주의해야 하고 90% 미만이면 이건 심각한 저산소증입니다. 의식이 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고요. 발견하면 처치는 어떻게? 발견 즉시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 열어주는 거,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그리고 고농도 산소를 바로 투여해야 하죠. 필요하면 백밸브 마스크, BVM으로 숨 쉬는 거 도와주거나 아예 전문 기도 확보, 인튜베이션까지 생각해야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서 막 구조된 50대 남성 환자예요.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있고 목소리가 쉬었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요. 숨 쉬는 것도 거칠고 산소 포화도를 재보니까 88%네요. 이 경우는 어떤 HE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화재 상황, 그을음, 쉰 목소리, 의식 저하, 낮은 산소 포화도. 이건 뭐 전부 다 저상소증, 하이폭시아를 아주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네요. 특히 연기 흡입으로 기도 손상 입었거나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고요. 네, 복합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 100% 산소 공급하면서 혹시 기도가 부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전문 기도를 확보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H, 산증입니다. 즉 수소이온 농도 증가. 이건 앞서 얘기한 두 H랑도 좀 연관이 깊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네, 우리 몸의 pH는 보통 7.35에서 7.45 사이 아주 좁은 범위에서 조절되거든요. 네. 이게 7.35 밑으로 떨어지면 산증이라고 부릅니다. 산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저산소증이나 쇼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들이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젖산, 렉틱 애시드 같은 산성 물질이 막 쌓여서 생기는 대사성 산증. 네, 대사성 산증. 또 하나는 폐 기능이 안 좋아서 이산화탄소 CO2를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서 발생하는 호흡성 산증, 리스피라토리 애시도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증 자체가 심장에도 직접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럼요. 산증은 심근 수축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제세동을 해도 반응이 잘 안 오게 만들고요. 또 아주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위험도 높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pH를 재긴 어렵죠. 하지만 환자의 병력, 예를 들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심부전 같은 병력이 있는지, 아니면 상황, 뭐 오랫동안 심정지 상태였다거나 심한 저산소증 상태였다거나 이런 걸 보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동맥혈가스 분석, ABGA 검사를 하면 확진할 수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역시 근본 원인을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산소증 때문이면 산소 주고, 환기 잘 시켜주고, 저열량증 때문이면 수액 주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CPR을 효과적으로 해서 혈류를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중탄산 나트륨, 소딘 바이카보네이트 투여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아, 네. 네, 그래도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원래 심한 태사성 산증이 있었거나 고칼륨 혈증이 동반된 경우 같은 때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만성 심부전으로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가 있어요.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호흡이 아주 가쁘고 깊어요.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하죠. 구급대 도착했을 때 심전도 모니터를 보니까 심실 빈맥, 벤트리큘러 테키카디아처럼 QRS 파형이 넓어진 부정맥이 보여요. 이 환자는 어떤 H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심부전 병력이 있고 특징적인 쿠스마울 호흡을 하고 있고 또 심각한 부정맥까지 보인다. 이러면 대사성 산증,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투석을 제때 못 받으면 몸 안에 산성 노폐물이 쌓이기 쉽거든요. 물론 이런 환자는 다음 H, 그러니까 칼륨 수치 이상 문제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바로 그 네 번째 H군요. 저칼륨 혈증 하이포칼레미아 및 고칼륨 혈증 하이포칼레미아. 혈액 속 칼륨 농도의 이상이네요. 칼륨이 그렇게 심장에 중요한가요? 아, 정말 중요합니다. 칼륨은 심장근육세포의 그 전기적인 안정성,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정상 범위가 대략 3.5에서 5.0 밀리큐로리터 정도인데 이걸 조금만 벗어나도 심장에 바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원인은 뭔가요? 저칼륨 혈증은 주로 심하게 토하거나 설사할 때 아니면 특정 이뇨제를 오래 썼을 때 생길 수 있고요. 고칼륨 혈증은 심부전 환자에게서 제일 흔해요. 그 외에도 특정 약물이나 몸에 심한 손상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 이상은 심전도, ECG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보인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ECG 변화가 진단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저칼륨 혈증일 때는 T파가 낮고 평평해지거나 플래티 웨이브, U파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유파요? 네. 반대로 고칼륨 혈증은 정말 응급 상황인데요. 초기에는 T파가 뾰족하고 높아져요. Tall Peaked T Wave. 그러다 점점 P파는 잘 안 보이고 QRS 간격이 쭉 넓어지고요. Wide QRS. 더 심해지면 아예 사인파 같은 모양으로 변하면서 바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 ECG 변화만 봐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느껴지네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반대로 해야죠. 저칼륨 혈증은 염화칼륨, KCl을 아주 조심스럽게 정맥으로 보충해줘야 하고요. 고칼륨 혈증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해요. 우선 심장 세포막을 좀 안정시키려고 글루콘산 칼슘, 캘슘 클루코네이트, 이나 염화칼륨, 캘슘 클로라이드를 주고요. 아, 칼슘이요? 네, 칼슘을 줘서 심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랑 포도당을 같이 주거나 베타쿠 작용제, 살부타몰, 흡입을 시켜서 세포 안으로 칼륨을 밀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뇨제를 쓰거나 아예 응급 투석을 해서 몸 밖으로 칼륨을 빼내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럼 아까 그 심부전 환자 사례로 다시 가볼게요. 만약 그 환자 ECG 모니터에서 뾰족하고 높은 T파랑 아주 넓어진 QRS 파형이 보인다면 어떤 H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어떤 약물을 바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 ECG 소견은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리미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정지가 임박했거나 이미 왔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네. 그래서 즉시 심장 보호 효과가 있는 칼슘 제제, 그러니까 글루콘산 칼슘이나 염화칼슘 투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정지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약물 중 하나예요. 이제 OH의 마지막이네요. 저체온증, 하이포테르미아입니다. 이건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주로 생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중심 체온 (core body temperature이) 35도씨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죠. 추운 날씨에 기를 잃었다거나 물에 빠졌을 때 익수, 아니면 심한 외상 후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될 때도 생길 수 있어요. 술 많이 마시고 추운 데서 자는 경우도 흔하고요. 저체온증이 심정지를 일으키는 기전은 뭐죠? 그리고 현장 처치의 핵심은 뭘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대사가 전체적으로 느려져요. 심장 기능도 억제돼서 맥박이 느려지고 서맥, 브라디카디아, 더 심해지면 심실세동, VF, 아예 심장이 안 뛰는 무수축, 에이시스톨 같은 심정지 리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도 잘 안 되게 만들고 소생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떨어뜨려요. 아, 여러 가지로 안 좋군요. 네, 그래서 저체온증 환자 처치의 핵심은 딱 하나, 재가온, 리워밍입니다. 체온을 다시 올려주는 거죠. 젖은 옷은 바로 벗기고 마른 담요나 보온 장비로 감싸주고 따뜻하게 데운 수액, 웜더 IV 플루이드를 주고 가능하다면 따뜻하고 습한 산소를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네. 특히 심정지 상태의 저체온증 환자는 섣불리 사망 선언을 하면 안 돼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만들고도 죽어있지 않다면 죽은 것이 아니다. No one is dead until they are warm and dead. 아, 그 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체온이 적어도 30도에서 32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CPR 하면서 재가온을 계속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체외막 산소 공급,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이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체온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죠. 한겨울에 등산하다가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다음날 오전에 구조됐어요. 발견 당시에 의식은 거의 없고 맥박은 분당 35회로 아주 느려요.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현장에서 잰 고막 체온이 31도입니다. 이 환자 상태는 어떤 H에 해당하고 CPR 외에 가장 중요한 처치는 뭘까요? 이건 명백한 저체온증 상태죠. 심한 섬액은 심정지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니까 만약 맥박이 안 만져지는 등 CPR 시작 기준에 해당한다면 바로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환자 체온을 올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해요.
담요나 히터 같은 외부 제가온과 함께 따뜻한 수액을 주는 것 같은 내부 제가온, 인터널 리워밍을 같이 하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H를 다 살펴봤네요. 저혈량증, 저산소증, 산증, 칼륨 이상, 저체온증. 이제 T 시리즈로 넘어가 볼까요?